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지은이는 우에노 지즈코, 출판사는 동양북수입니다. 책값은 13,500원, 213쪽, 일판 일쇄는 2022년 6월 28일입니다. 우에노 지즈코.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자인 그녀는 교토대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도쿄대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2011년 동대학 명예교수로 이름을 올렸다. 가족과 함께 살면 아무래도 나를 억누르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요. 어느 60대 여성의 인터뷰 중에서 가까운 미래에는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이 될 것이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이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사별이든 이혼이든 돌싱이 된 친구에게는 잘 다녀왔어 라고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산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에는 싱글을 마치 박멸해야 하는 삶의 나쁜 방식인 것처럼 경고하는 책이 흘러넘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한탄하거나 겁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스지가와 씨는 오사카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3년에 오사카부 가도마시에 사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460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 만족도는 다를 게 없다고 한다. 반면 2인 가구는 남녀 양쪽 모두 싱글보다 만족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낮았다. 스지가와 씨는 2인 가구는 아내의 단독 패배라고 정통으로 지적했다. 그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2인 가구의 노후 행복의 비결로 다음 7가지를 들 수 있다. 1. 서로를 이해한다. 2. 가사 분담을 확실히 한다. 3. 가치관이 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4. 눈앞의 불만은 사소한 거라 생각한다. 5. 둘이 있을 때부터 미리 혼자가 되었을 때를 준비한다. 6. 시간적 공간적으로 거리를 둔다. 7. 자신의 세계에 파고든다. 아무래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공존의 비결 같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다.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다.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다음은 초고령 사회, 그 다음에는 다사 사회, 즉 죽음이 많아지는 사회다. 대량 죽음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죽으면 가족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목격할 수가 없다. 2018년 일본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혈관 질환, 3위는 노쇠, 4위는 뇌혈관 질환이었다. 모두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고칠 수 없는 만성 질환뿐이었다. 노쇠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령자가 이렇다 할 원인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나이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주변이 해석하면 노쇠가 된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죽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죽었다. 병원사와 재택사의 비율은 1976년에 역전되었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죽음이 다가온 고령자에게는 무리한 연명치료를 한들 소용이 없다. 마지막은 병원에서 라는 생각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과거의 사고방식이다. 임종 때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버지를 진료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병원에서 죽는 비율이 요즘 드디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그 대신 재택사와 시설 간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재택사로 변화하는 이러한 흐름은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의 사망 원인을 보면 대부분 나이 먹어서 생긴 질환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죽음, 원만한 죽음이다. 다행히 간병보험 덕분에 많은 고령자가 케어 매니저의 도움을 받는다. 간병 필요 인정을 받은 고령자에게는 케어 매니저뿐만 아니라 질환이 있을 때는 방문 의사 및 방문 간호사도 연결해준다. 자택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의료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의료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지 죽기 위한 게 아니다. 의료의 역할은 개입을 삼가고 사후에 사망 진단서를 써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의 상태가 위급해 보이거나 죽어가는 현장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절대로 119는 부르지 마라.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죽음은 평온하게 서서히 진행된다. 의료진이나 간병인이 슬슬 때가 됐네요 라고 하면 그 예측은 거의 맞다. 119를 부르고 마치 화재 현장처럼 난리가 나는 죽음은 피할 수 있다. 시설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솔직히 시설과 데이 서비스에는 모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집단 생활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주간 보호센터와 비슷한 데이케어는 주로 가족이 권한다. 노인이 집에 있는 게 싫기 때문이다. 시설은 생활을 24시간 관리한다. 이런 곳을 전제적 기관이라고 한다. 그 전형이 교도소다. 시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도소와 같다. 게다가 교도소라면 언젠가는 나갈 수 있지만 고령자 시설은 시신이 되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다. 시설은 더 필요 없다. 이게 내 입장이다. 시설이 너무 많은 지역에서는 노인 쟁탈전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시설과 병원을 좋아하는 노인은 없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더욱 확신이 생겼다. 병원은 환자보다는 의료진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다. 병원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은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노인만 모여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재택사 이야기를 꺼내면 반드시 천정부지로 솟는 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고령자에게 누군가가 24시간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임종기라 하더라도 병원과 시설 모두 누군가가 24시간 옆을 지키지 않는다. 몇 시간 간격으로 회진을 돌 뿐이다. 그렇다면 집에서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를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너무 걱정된다면 집에 긴급 전화를 설치하는 게 낫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면 된다. 미식가에도 A급, B급, C급이 있다. 고급 프랑스 요리나 코스 요리만 미식이 아니다. 각자의 지갑 사정에 맞게 B급, C급 미식을 누리면 된다.
무엇보다 낡은 집이든 쓰레기 집이든 마지막까지 익숙한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죽는데 의사는 필요 없다. 고령자의 죽음은 서서히 진행된다. 간병인은 평소 노인의 일상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때가 슬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그러니 혼자서 죽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지켜볼 때 죽고 싶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처럼 평소에는 혼자 지내던 사람이 임종 때만 친족에게 둘러싸인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자연스럽다. 가능하면 조용히 가게 해주면 좋겠다. 고독사 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고 주로 50대 후반에서 60대이다. 고독사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고립된 인생을 살았다. 고립된 인생이 고독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살아있는 동안 고립되지 않는다면 고독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싱글 여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싱글 여성은 싱글 남성과 달리 친구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주부는 사회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회사원은 사회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작 오랫동안 사회인으로 살아온 남성이 익힌 사회성은 왜 노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립된 인생은 가족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고독사한 남성에는 비혼과 돌싱이 많다고 한다.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가리키는 생애 비혼율은 남성이 4명 중 1명, 여성이 7명 중 1명에 달했다. 현재 30대의 비혼율은 남성이 3명 중 1명, 여성이 4명 중 1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대로 나이를 먹으면 비혼율은 점점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고독사라고 한다. 1. 혼자 사는 사람이 자택에서 죽는다. 2. 입회인이 없다. 3. 사건성이 없다. 4. 사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된다. 천천히 나이를 먹기 때문에 고령자의 죽음은 예측이 가능한 평온한 죽음이다. 따라서 돌연사하는 경우는 적다. 고독사 방지의 핵심은 발견 속도를 앞당기는 것뿐이다. 따라서 고독사 방지 캠페인은 고립 방지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 최근 하루 한 번 혼자 사는 고령자의 안부 확인하기 등을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고독은 고립, 동거는 안심이라는 생각에 큰 함정이 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할 수는 없다. 화장실을 한 번만 사용해도 수도는 돌아간다.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겼다고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 고독사가 그렇게 불안하다면 집에 감시 카메라나 센서를 설치하면 될 일이다. 24시간 동안 센서가 반응하지 않으면 문을 발로 차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야말로 최강의 감시 사회다. 하지만 70에서 80% 이상의 고령자가 간병 보험의 도움을 받고 죽는다. 간병 필요 인정을 받으면 케어 매니저가 붙고 방문 간병이 시작되며 데이 서비스에서도 데리러 온다. 일주일에 2번이라도 다른 사람이 드나든다면 일주일 이상 지나서 발견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입회인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할까? 싱글은 혼자 살고 혼자 나이를 먹으며 혼자 간병을 받는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죽는다.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나도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데 죽을 때만 갑자기 온 친척과 지인에 둘러싸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다. 사람은 죽을 때를 고른다. 사랑하는 손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죽는다든지 가장 좋아하는 요양보호사가 지켜볼 때 숨이 끊어지는 정말 실화일까 싶은 에피소드를 수없이 들었다.
나는 강연 중에 죽을 때 자녀나 손자에게 둘러싸이고 싶나요?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면 좋겠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런데 그 반응을 보면 지역차가 크다. 어느 지방에서는 고령의 한 남성이 자신 있게 손을 들었다. 도쿄에서는 500명 이상의 고령 여성이 일제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렇다면 이 폐인 없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일까, 남겨지는 사람일까? 취재하면서 보니 임종을 지켜보고 싶어하는 쪽은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남겨지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를 임종 입회 콤플렉스라고 이름 붙였다.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오랫동안 간병을 해온 지인은 자신이 외출한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시자 자신을 탓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마지막 잠깐을 놓쳐도 괜찮지 않나 싶었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동안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말을 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텐데 꼭 죽어가는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초고령 사회의 죽음은 속도가 느리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죽음이다.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 호주에서 간병 일을 하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영국에 사는 아들이 죽음을 앞둔 어머니를 방문했다. 그 어머니가 반년 후에 돌아가시자 간병인이 영국에 사는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아들은 작별 인사는 이미 해두었으니 장례식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일본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말은 상대의 귀가 들릴 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몇 번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아프기 전에 말해주는 게 좋다. 죽고 난 후의 장례식에서 아무리 훌륭한 조사를 읽은들 죽은 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혼자 사는 노인이 혼자서 죽는 게 뭐가 나쁜가? 이런 죽음을 고독사라고 부르기 싫어서 재택사라는 말을 만들어버렸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후에 빨리 발견되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고립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치매 환자는 정신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까? 신체적 구속과 약물 투여다. 환자는 확실히 얌전해지지만 반대로 생기는 잃는다. 치매 환자 700만 명 시대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히가시다 스토무 씨의 치매의 진실을 보면 투약하는 양이 늘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 약을 먹으면 의식 상태가 저하되며 환자가 얌전해지지만 약이 뇌 활동을 억제한다고 한다. 실제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은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은 이후에 오히려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뿐이다. 고령자 5명 중 1명을 기다리는 게 물리적 혹은 생리적인 행동 억제라는 이름의 학대라면 너무 가혹한 일이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가족의 결정으로 시설에 들어간다. 치매 증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속아서 끌려온 치매 고령자가 집에 가고 싶다, 나가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망상도 폭언도 아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서 살 수 있을까?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도 방문 간병인이 있다면 식사와 입욕이 모두 가능하다. 친근한 간병인이 있다면 시설처럼 저항할 일도 없다.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면 배식 서비스를 부탁하면 된다. 치매 환자도 음식만 제공해주면 혼자서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치매 고령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5년의 문제는 단카이 세대가 모두 후기 고령자가 되고 거기에 더해 치매 환자 700만 명 시대, 즉
고령자 5명 중 1명이 치매인 시대가 된다는 점이다. 치매 환자를 역학적으로 연구하면 당뇨병이나 난청 환자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 사회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여러 데이터가 나돌고 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하든 다 쓸데없다고 생각한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강했던 학자 선배들이 치매 환자가 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치매 전문가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하세가와 가즈오 씨가 치매에 걸렸다고 공표할 정도니까 말이다. 그뿐인가? 치매 시설 등을 가보면 무슨 까닭인지 입소자 중에는 선생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많다. 전직 선생님이라니 그야말로 내 얘기다. 그렇다면 나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두는 게 좋다. 치매에 안 걸리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대응 방안을 생각해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케어 매니저 요양보호사들과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재택의 한계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물고 늘어졌다. 그러자 이식행동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굳이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 말고 이상한 것을 입에 넣는다 정도면 될 것을. 그런데 그 이식이 뭘 먹었다는 얘긴가요? 라고 다시 한번 물으니 한밤중에 배가 고팠는지 냉동식품을 건드린 것 같아요. 라고 했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걸까? 냉동식품 좀 갉아먹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딱딱하고 차가우니 어차피 도중에 그만뒀을 것이다. 게다가 냉동실에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세제 같은 걸 마셨다고 해도 냄새나 맛 때문에 결국 토해낼 것이다. 치사량에 이를 때까지 마실 리는 없다. 치매의 이상 행동 중 또 하나는 배변, 배뇨 문제다. 본인도 그게 실수라는 걸 인지하는지 배설물을 숨겼다는 에피소드는 지금도 끊임없이 듣는다. 이런 사례도 들었다. 치매인 아버지는 혼자 살고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의 신축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방이나 복도에서 볼일을 볼 때가 많아 집에 들어가면 악취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방문 요양보호사가 묵묵히 그 뒤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아버지를 왜 집으로 모시지 않느냐는 듯한 눈길로 아들 부부를 쳐다보지만 아들은 케어 매니저와 상담 후 아버지 집은 아버지의 것이니 배설물 투성이든 뭐든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된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아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지켜냈다. 이 이야기를 해준 케어 매니저는 진지하게 말했다. 가족의 각오만 있다면 치매여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매일 조깅하고 호기심이 강하며 친구가 많은데도 치매에 걸린 사람을 나는 몇 명이나 알고 있다. 치매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치매에 걸리거나 말거나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가능한 한 많이 웃으면서 살아가면 된다. 치매 노인을 혼자 둘 수 없는 것은 지역의 압력 탓이다. 왜 노인을 혼자 두느냐라는 가족을 향한 암묵적인 압박. 화재라도 낸다면 민폐라는 범죄자 취급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가족이 적지 않다. 영화감독 세키구치 유카시의 매일매일 알츠하이머라는 영화가 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그 일상을 유머러스하게 그려 인기를 끈 다큐멘터리다. 세키구치 씨의 어머니는 빈틈 하나 보이지 않던 그야말로 주부의 본보기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리고 나자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한다. 인생 말기가 되어서야 그나마 알츠하이머 덕분에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진 어머니. 딸은 결국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치매에 걸리면 과거와 미래는 없고
오직 현재뿐이다. 아기와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아기 때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 그런 생활을 점점 억제해가는 과정을 성장한다고 한다. 나이 먹어서는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오로지 현재만 보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삶이란 먹고 싸고 청결을 유지하는 일이다. 식사, 배설, 목욕이라는 간병의 3대 기본 조건이다. 이 3종 세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도와줄 전문가들이 있다. 간병보험 덕분에 치매에 걸려도 도움을 받으며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 된다. 장애인 운동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주장의 역사였다. 하물며 자녀가 부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은 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차이는 유치원 문제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거리에 상관없이 교육의 질이 좋은 곳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부모를 맡길 시설은 차례가 오면 바로 집어넣는다. 보육시설처럼 케어의 질을 따지는 가족은 많지 않다. 성년 후견인은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인 결정을 대신해 줘야 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해가 대립하는 가족은 후견인으로 삼지 않는 게 현명하다. 성년 후견인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복지공사, 복지생협, 민간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맡기는 게 좋다. 최근에 성년 후견인, 신상보호, 사후 업무 처리, 이 3종 세트를 맡아서 해줄 사업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 치매 환자가 살기 좋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살기 좋은 사회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모두가 중도 장애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치매 케어가 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 케어와 똑같다. 사회에 공헌할 수 없으면 살아있을 가치가 없을까? 삶의 보람, 일의 보람이 사라지면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을까?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생명과 가치가 없는 생명을 구별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 내 강연에서도 지리 시간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다. 나는 80대지만 주민회 회장 등을 맡아 사회와 타인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노인은 사회 공헌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100% 남성인데 나는 가능한 한 천천히 확실한 말투로 이렇게 답변한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살면 안 되나요? 존엄한 생과 존엄하지 않은 생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배병과 배뇨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존엄의 지표로 보고 타인에게 배병과 배뇨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존엄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배설처리 도움을 받는 장애인이나 환자, 고령자는 수없이 많다. 기저귀를 차는 것 정도는 죽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기 결정 능력이 사라지면 존엄도 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낳은 아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면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치매의 곤란한 점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이미 자기 결정 능력을 잃은 후라는 점이다. 네덜란드에서는 2009년 이후 치매 환자의 안락사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안락사도 늘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살아있는 게 괴롭다, 사는 것에 지쳤다 정도로도 안락사를 선택할 것 같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때는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애초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란 무엇일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란 완전히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있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아버지는 치료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였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자신이 받는 모든 처방이 대증요법일 뿐 치료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다 아버지는 절망하고 나약해진 암 환자였다. 어떤 날은 하루라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다가 다음 날에는 재활병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다. 가족들이 온 사방을 뒤져 재활병원을 찾아오면 그때는 또 이젠 됐다 라며 변덕을 부렸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흔들리는 마음에 실컷 휘둘렸다. 죽어가는 사람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그 기복에 휘둘리는 게 가족의 역할이다. 아버지의 간병 이후로 나는 건강할 때 써둔 본인 의사 같은 것은 믿지 말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일단 결정한 것은 끝까지 관철하는 게 훌륭하다는 생각도 버리게 되었다. 중증 치매로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조는 노인이라도 식사가 나오면 눈을 뜨고 식사를 한다. 먹을 수 있는 동안에는 살 수 있다. 삶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치매 고령자를 과거의 의사결정에 따라 안락사하는 것은 타살이지 자기 결정이 아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쓴 의사 아툴 가완디는 좋은 인생이란 최대한의 자립이다 라고 썼다. 고령자의 자립을 주장하는 가완디가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사실에 나는 내심 안심했다. 네덜란드의 안락사 법에 대해 그는 2012년에 네덜란드인 35명 중 1명이 자신의 자살 방조를 추구한다는 통계는 자살 방조 제도의 성공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 통계는 오히려 실패를 보여준다라고 했다. 그 때문인지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보다 순화 의료의 발전이 더디다라고 지적했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를 취재한 마스다 씨는 2015년 전체 사망자 수에서 안락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6%로 스스로 죽을 날짜를 결정해서 죽는 사람이 18명 중 1명이라고 했다. 2012년에 35명 중 1명보다 늘어났다.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로 안락사를 선택한 그해 81건은 거의 대부분 치매 초기의 자기결정으로 치매의 고통을 예상하고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교토의 의사 하야카와 가즈테루 씨는 노망이야말로 축복이라고 말한다. 치매 환자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고 현재만 존재한다. 사별의 슬픔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진다. 노망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다. 노망이 나도 즐겁게 살아가는 노인은 얼마든지 있다.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은 없다. 죽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집에서 혼자 죽을 수 있습니까? 이 문장이야말로 이 책을 쓴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질문이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다. 혼자 살아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암이라면 더 쉽고 치매여도 가능하다. 간병보험이 있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다. 일본의 간병보험 제도가 완성되었을 때 나는 가족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간병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간병의 사회화를 향해 한 발짝 내디뎠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후를 맡길 가족이 없는 내 입장에서는 간병을 남에게 맡겨도 된다니 그야말로 나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가웠다. 간병보험이 생긴 후에는 선진적인 시설도 분명 늘어났다. 나는 취재를 하러 가면 반드시 직원에게 묻는다. 당신의 부모님을 이곳에 모셔도 괜찮나요? 네, 물론이지요. 라는 답변을 받으면 다음 질문을 한다. 그럼 본인도 나중에 여기에 들어오고 싶나요?
이 질문에는 많은 직원이 말문이 막힌다. 솔직히 들어오고 싶지 않은 것이다. 경영자에게도 물어본다. 나중에 간병이 필요하게 되면 본인이 경영하는 이 시설에 들어오고 싶나요? 지금까지 단 한 명을 빼고 모두가 마지막까지 집에 있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본인보다 가족이 집에 타인을 들이는데 저항감이 더 컸다. 물론 타인의 출입을 싫어하는 노인도 있지만 실제로 전문가의 간병을 받아보면 가족의 간병보다 훨씬 쾌적하다는 사실을 금세 실감하게 된다. 이제 와서 간병보험이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일본은 간병의 사회화를 향해 거대한 한 발짝을 내디뎠고 많은 고령자와 그 가족이 혜택을 받았다. 간병의 사회화를 다른 말로 하면 탈가족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간병보험이 후퇴하면 다시 간병의 재가족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간병해줄 가족이 없는 고령자가 재택생활을 하려면 간병보험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자녀가 안심하고 부모를 혼자 둘 수 있는 사회다. 안심하고 나이를 먹을 수 없는 사회는 젊은이의 미래도 위험한 사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당신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나이를 먹을 테니까 말이다. 늙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사망률 100%다. 5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고 한다. 간병 없이 살겠다며 열심히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두뇌 체조에 매달리기보다는 간병이 필요해져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심하고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사회, 장애가 있어도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너무나 많다. 당신도 함께 싸워준다면 기쁘겠다. 지금까지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9988-124라는 건배사가 노년층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죽자는 뜻입니다. 이 건배사에는 3가지 희망이 담겨 있는데 장수와 건강과 돌연사입니다. 여기서 돌연사는 투병 생활이 없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오래 살지 못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오래 하는 투병 생활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반쯤은 살고 반쯤은 죽은 것처럼 몇 년을 자리보전하면서 본인은 본인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고생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60대 이상 5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장기 투병과 치매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 병원, 양로원, 요양시설 등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말년은 참 씁쓸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포기하고 타인의 관리를 받는 집단 생활 속에 편입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참 독특합니다. 늙고 병들고 치매에 걸려도 간병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안전망 제도만 잘 갖춘다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집에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고독사가 아닌 재택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외부 도움을 받아가며 끝까지 자기 집에서 살다가 죽는 죽음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1위이고 조만간 일본의 고령화 상태를 추월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본의 상황을 바탕으로 쓰여졌지만 우리가 곧 직면할 가까운 미래인 셈이죠. 우리나라에도 요즘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데이케어 센터가 무척 많아졌고 이용자도 참 많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관련된 일을 하거나 자신들의 부모님을 데이케어 센터에 모시는 경우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병이나 노쇠로 혼자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노인들을 아침에 승합차로 픽업해서 하루 종일 먹이고 놀게 해주고 저녁엔 샤워까지 시켜준 다음 집에 다시 태워다 준다고 하는데 워낙 센터가 많이 생기니
노인 유치 경쟁도 심해져서 손님인 노인들을 더 친절하고 재미있게 모시는 경쟁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양로원보다 데이케어 센터가 인기인 이유는 바로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신의 집에서 지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최대 소원은 퇴원입니다. 제 어머니가 암투병할 당시에도 보면 환자들은 누구나 어서 집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보호자가 농담 삼아 집에 무슨 꿀단지라도 감춰놨냐 말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제 생각엔 개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생활, 자유롭게 사는 생활, 그것이 바로 꿀단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유는 인간의 본능이자 숙명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특히 집이라는 공간에서 내 맘대로 지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수명대로 살다가 떠날 땐 즉시 떠나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 우선 혼자 사는 생활이 좋지 못하거나 심지어 나쁜 것이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자가 말하는 혼자의 삶은 고립된 삶이 아니라 외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혼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을 간병보험이나 각종 사회적인 제도로 튼튼하게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치매 환자도 혼자 살다 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싶습니다. 제 집안어른 한 분도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데 딸이 모시면서 낮엔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치매 중증이 시작되었고 단기 기억력이 10분도 유지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장기 기억력은 남아서 저를 알아보시고 대화도 가능하지만 제가 떠나면 제가 왔었다는 것도 곧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나오면서 그분 손에 용돈을 좀 쥐어드렸는데 보호자인 딸이 10분 후도 기억 못하는 엄마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하고 눈물을 좀 글썽이는 걸 봤습니다. 비록 10분 후면 제가 용돈을 드렸다는 것을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용돈을 받는 순간에는 저라는 인간이 용돈을 드린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현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잠시 후에 밥을 먹었다는 사실도 곧 잊어버리십니다. 이 정도의 상태도 혼자 사시는 게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저자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정기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 혼자 사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치매는 예전에 노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늙으면 망령 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망이고 노쇠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노망이 시작된 노인들도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마을 공동체라는 사회 제도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전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사는 상황에서 치매 노인이 혼자 살 수 있을까 싶지만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노인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모두를 위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 저자는 주장하는데 모든 사람은 늙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자녀들은 분가하고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결국 혼자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비참한 죽음만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